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뒤에 제 이야기 잘 들립니까? 예. 우리 김형주 목사님은 오랫동안 이 행동으로 나를 사랑하는, 지키는 활동을 계속 해주시고, 이 모임에도 제가 수차례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주제는 아마 비슷한데, 나라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다가 보니까 평소보다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오늘 68명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뒤에 앉아서 듣고 있으려니까 조금 어색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같은 세대고, 저는 해방족이니까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좋은 세상도 보고 해가지고 이만하면은 이제는 자유 통일을 해가지고 북한 동포 해방하고 핵 문제도 해결하고 해가지고 인류 국가를 만들어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요사이 변고가 생겼습니다. 변고입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71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아주 큰 사건을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뭐 12.6, 12.12, 5.18 광주 사태, 1980년대 학생운동, 87년의 대시위, 6.29 선언, 서울올림픽, 5.50 청문회, 그리고 최초의 문민정치인이라고 하는, 문민대통령이라고 하는 김영삼의 등장, 그 뒤에 있었던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 전두환 노태우 구속, 또 5.18을 다시 법정에 세우는 이런 난리치고, 그 다음에 또 김대중 씨가 당선되고, 잘 아시는 대북 퍼주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김정일, 김대중 회담이라는 우리나라의 진로를 아주 나쁜 방향으로 바꾼 이 회담이 이루어지고, 또다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 애국 세력이 뭉쳐가지고 2003년 3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반핵, 반김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참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 애국 세력도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터넷도 하고 광화문에 나오고 우리도 데모도 하고 해서 그때 만들어진 말이 아스팔트 우파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선거에서 2008년부터 집권을 했는데, 2008년 집권했을 때는 상당히 정권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국회는 거의 3분의 2가 한나라당 차지가 되고, 지방 장관들까지 다 합치면 뭐 압도적으로 권력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5월에 소위 광우병 난동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대처를 잘 못했어요. 아주 강력한 공권력을 믿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거기에 막 기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하는 이 반대한민국 세력을 일소하거나 꺾을 수 있는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밀려가지고 2009년에는 노무현 자살, 김대중 사망, 이 사태를 맞아가지고 또 이 저쪽 세력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니까 또 좌파들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이것은 북한이 격침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선전을 하니까 놀랍게도 국민들의 30%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더구나 배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속는 이런 아주 이상한 병태적인 사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2010년 11월 23일이죠. 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그 지문지를 그냥 폭격해가지고 딱 맛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남북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종북 좌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북한을 꺾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지도자가 안전한 쪽으로 무리 안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죠. 찬스를 놓치면 야구를 보면 찬스를 놓치면은 꼭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정권을 잃을 것 같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휘를 한 새누리당이 2012년 4월 총선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여세를 몰아서 2012년 12월 19일 선거에서도 상당히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다시 유지를 해왔는데 2013년에 들어가 보면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느닷없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게 등장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정권을 괴롭혔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북한에서 이 사이버 영역에서 대남 공작, 대남 음해 이런 것을 막 하니까 사이버 영역입니다. 인터넷 세상이라든지 주로 인터넷 사이버 국정원에서 그게 대응하는 부대를 만들어서 글을 막 써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같은 게 북한 편을 드니까 그 통합진보당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은 이 검사들이 이게 바로 정치 관여다, 선거 관여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국정원장을 구속하고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 말도 아닌 수사를 주도한 윤모 검사라는 사람이 이번에 김기춘 씨를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구속하는 똑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2013년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보내고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이 세월호 사건은 그냥 교통사고입니다. 사망자가 많은 교통사고예요. 그런 끔찍한 교통사고는 그전에도 나왔어요. 그전에 누구도 이것을 정권 퇴진 운동으로 이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한국에 있는 좌파 세력은 종북 세력은 문화, 언론 그리고 야당 세력과 연계돼 가지고 말도 아닌 거짓말도 진실인 것처럼 만드는 아주 가공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진실을 덮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진실로 위장하는 힘도 있고 진실을 깎아가지고 없는 걸로 만드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힘이. 그 힘이 바로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본질적인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이걸 가지고 키우니까 여기에 소위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신문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동에 눌려가지고 해경을 해체하는 또 결정을 했어요. 이건 또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선체를 또 인양하는 결정까지 했어요. 그 선체 인양을 해가지고 그 뭘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인양하면 거기서 뭐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새로 밝혀낼 사실이 없고 살려낼 생각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뭐 보고서를 새로 쓸 일도 없고 그게 5천억 정도입니다. 문제는 선체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고철로 처분하는 게 맞지만 그러면은 또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박물관 만들자고 할 거예요. 그럼 그 박물관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교육장이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규탄하는 교육장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못한 거죠. 그런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되죠. 국가라는 것은 진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선동에 넘어가면은 그건 국가가 아니에요. 선동에 넘어가면 그 선동에 넘어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뒤죽박죽이 되고 결국은 선동가들한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의 선동에 여러 차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세월호가 박근혜 대통령의 취약점을 잘 보여주었으므로 이 광우병 선동이 먹히는 걸 보고 좌파들이 득이만면했던 식으로 이 세월호 선동이 먹히는 것을 보고 아마 저쪽 세력이 상당히 용기백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써먹은 게 문창극 씨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시켰지 않습니까? 문창극 씨가
저 온누리 교회에서 한 강연을 보면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딱 짜가지고 친일을 마치 비호하는 것처럼 KBS가 거짓 선동을 하니까 여기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항보를 해서 지명을 철회했죠. 그 기억나시죠? 그 교회 강론에서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아, 이 박근혜 대통령은 선동에 매우 약한 분이구나. 그 다음에 2015년에 가면 또 메르스 사태가 납니다. 메르스 그거는 그냥 독감 수준이에요. 죽은 사람이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무슨 대단한 뭐 캐스트라도 번진 것처럼 언론이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굴복해가지고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까지 취소하고 하는 바람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선동에 약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또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 최순실 사태도 결국 선동이죠. 그러나 이번의 선동은 과거의 선동과 달리 거기에 실체가 있었어요. 실체가. 이 비선을 존재를 부정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나 그것이 명백한 사실로서 밝혀지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아, 이게 그동안 숨겨놓았던 것이 들켰구나 하는 일종의 자괴심이라고 그럴까요? 과거에 언론을 상대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 물증으로서 밝혀졌구나 하는 데 대한 일종의 당혹감, 이것에 흔들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잘못했다는 사과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회를 노려서 이 언론이 쏟아부은 기사를 보면은 잘못된 거, 오보, 조작, 왜곡, 편향 보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사과할 건 사과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딱 구분해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총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퇴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퇴각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붕괴라 그래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6.25 때 보면은 뭡니까? 현리전투라고 있지 않습니까? 1951년 5월에 현리에서 있었던 우리 3군단의 총붕괴. 그 중공군이 배후를 차단하니까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 한 3개 사단이 왕창 무너져 버린 그것을 총붕괴라고 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가 이게 총붕괴입니다. 총붕괴. 지휘계통이 서지 않고 그냥 질서 없이 도망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 총붕괴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어렵게 된 단초는 작년 총선 공천에서 있었던 소위 친박 세력이 무리한 공천을 한 거죠. 그게 이한구라는 사람이 공천위원장이 되면서 국민들을 약을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유승민을 한번 몰아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질질 끌면서 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친박 비박 싸우는 거 참 보기 싫다. 더구나 이 친박이 공천을 너무 전행하고 있구나 하는 데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새누리당이 3분의 2를 차지할 것 같은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찍을 유권자들은 첫째는 친박 세력 미워서 가고 싶은 생각도 없는 데다가 뭐 내가 안 가도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없겠다고 하는데 내가 왜 가느냐 해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소야대가 형성되면서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예고하는 자 그랬으면은 이 책임이 있는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친박 세력이 뒤로 물러났어야죠. 그래서 비박이라는 사람들한테 당권을 주고 해가지고 당을 화합시켜야 되는데 계속 또 이정연이라는 사람을 또 당대표로 내세웠습니다. 이러니까 꽁 하고 있던 이 비박 세력이 이 최순실 사건이 딱 터지니까
배신을 해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주역이 됐습니다. 이 사태에 탄핵의 주역은 야당이 아니에요. 바로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30여 명이 이념적 배신을 해가지고 나가서 좌파하고 싸운 대통령을 좌파와 손잡고 내몰았습니다. 여기서 3분의 2, 국회 의석 3분의 2가 충족되면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데 이러고 우리나라 헌법은 거기만 통과하면, 국회만 통과하면 일단 직무정지를 시키는 아주 이거 위험한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한 조항을. 이 조항은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회 3분의 2만 마음만 먹으면 아무 탄핵 소추 사유만 집어넣어서 일단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헌법 규정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관한 한 직무정지는 없다라고 하지 않으면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그건 국회 독재로 갑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언론, 검찰, 노조,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언론은 선동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한 것이 하나라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동래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를 한 100개로 만들었습니다. 거짓의 산을 만들었어요. 거짓의 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뉴스 들으신 적 있습니까? 소위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최순실이가 단골로 다니던 마사지 업소 주인이다. 이 뉴스 들은 적 있죠? 그거 믿지 않는 사람 손 들으세요. 그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다 사실이라고 믿죠? 믿죠? 이것이 이 사건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오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조작입니다. 그 정동춘이라는 사람은 마사지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스포츠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무슨 마사지 하는 부서도 없어요. 근데 첫 보도가 위조신문에서 나왔는데 마사지 전문가라고 했어요. 거기에 모든 신문이 지금까지도 단골로 다니는 마사지 업소 주인을 K스포츠 재단 이사장으로 추천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나쁜 인상입니까? 여자가 자신의 몸을 주무르는 마사지사를 어떻게 이사장으로 추천하느냐.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거짓말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 거짓말하는 언론이 전부 다 했습니다. 어느 한 언론이 거짓말을 하면은 이것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모든 언론이 거짓말을 하니까 다 공범 집단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정정 보도가 없어요. 이건 수많은 오보 중에 제가 하나만 든 겁니다. 이 오보 사례를 지금 이야기하려면은 이건 책을 몇 권 써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언론을 만든 이후에 나치나 스탈린이나 김일성 치하에서 있었던 언론 빼고 이번 최순실 사태 보도한 언론만큼 거짓말, 왜곡, 조작, 선동을 많이 한 언론은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론은 바쁘니까 오보를 할 수 있어요. 그래 오보했다는 것을 발견하면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안 고치고 있습니다. 왜 안 고치죠? 이렇게 잘못을 하고 왜 안 고칠까요? 왜 안 고칩니까? 고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사자는 뭐 하느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한두 개가 오보를 하면은 고치라고 하지만은 모든 언론이 오보하면은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답니다. 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소송할 수도 없고 그럼 다른 일도 못해요. 한 사람이 전체 언론의 오보와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누가 고쳐야 되느냐? 언론이 고쳐야 돼요.
이 언론이 잘못한 것은 이 언론이 MBC가 잘못한 것은 과거에는 광우병 사태처럼 MBC가 광우병을 선동하니까 조선일보가 비판해서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다 오보를 해놓으니까 서로가 약점을 잡는 관계가 돼가지고 누가 누구 보고 고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죄를 저지르면 이게 뭡니까? 공범 집단이 되는 거죠. 공범 집단. 상호 비판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언론이 상호 비판을 하지 않으면 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한 목소리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획일적인 걸 좋아해요. 한 목소리 하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면은 그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 됩니다. 언론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반대하는 목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좋은 방향을 잡는 겁니다.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면은 그것은 바로 북한식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은 검찰, 법원, 국회입니다. 노조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응원 부대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이번에 특검이라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 걸 보면은 인권, 유린, 무죄 추정의 원칙을 파괴한다든지 하는 그 다음에 월권, 특검법을 확대 해석한 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어요. 기자하고 검사가 한통속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검사의 응원 부대가 됐습니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검찰의 월권이나 직권 남용을 방치하게 되니까 멋대로 그런 수사를 한 겁니다. 멋대로. 그게 좋은 예가 이재용 구속 아닙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잡아 넣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이면은 그 집안이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하고 회사인 것 같으면 회사 전체가 무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니라 한국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해야 될 경우에는 도망갈 위험이 있다든지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든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을 하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씨가 거기에 해당합니까? 재판을 엄정하게 해가지고 재판에서 유죄 확정이 되면 형을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미리 구속을 합니까? 한번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또 죄명을 붙여가지고 기어코 구속시켰습니다. 이 이재용 구속으로 인해서 삼성 그리고 우리나라가 입고 있는 지금 물질적 피해는 아마 수백억 달러야 될 겁니다. 수백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아니 수백억 달러가 날아가도 정의를 세우면 좋아요. 무슨 정의를 세웁니까? 인권 유린이지. 이재용 같은 세계적 기업인을 이런 식으로 검사가 잡아 넣는다고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을 이렇게 인권을 유린한다면은 이재용과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럼 그동안에 검찰이나 언론은 힘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힘없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악독하게 법을 남용을 해가지고 피눈물 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 이 검찰 독재입니다. 한국은 4개의 독재가 지금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언론 독재, 검찰 독재, 국회 독재, 그리고 노조의 독재입니다. 이 4개 기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매를 한 대 맞으면 돼요. 또 이미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으므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매를 100대를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의가 아니죠. 정의는 항상 비례관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둑질한 사람을 사형시키면 안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도둑질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인사관리, 비선관리에
좀 잘못했다 하는 정도입니다. 하는 정도인데. 자, 언론의 선동보도, 그 다음에 특검 검찰의 무리한 수사, 그 다음에 촛불 시위를 하니까 그것을 모든 언론이 촛불 민심, 100만 민심이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응원했지 않습니까? 중계방송 해주고, 오늘은 어떤 경로로서 시위를 한다. 미리 예고까지 해줘가지고 사람 모으도록 다 해주고, 평화적 시위다 하면서 미화를 하고, 그 대신에 꼭 알려야 될 것을 안 알렸죠. 이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광우병 난동을 주도했던 단체하고 거의 겹친다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나라냐 하는 노래가 만든 사람이 김일성 찬양곡을 만들었다가 후속대가 신령 살고 나온 사람이 만든 혁명가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이게 나라냐를 합창했다라고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체를 알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린애들까지 다 거기 나와가지고 100만 촛불 민심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조작이죠. 거기 무슨 100만 명이 모입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한 20만 정도예요. 경찰 추산 20만, 주최 측 추산 100만 했으면 경찰 추산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주최 측 추산을 그냥 이게 사실인 것처럼 내가 100만 촛불 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새 이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이 주최 측이 5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500만 집회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인데 그 사실 보도에서 실수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선동가들한테 이용된다는 것을 이 집회 인원 문제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회 인원 계산은 경찰이 해도 안 되고 주최 측이 해도 안 되고 그건 언론이 해야 됩니다. 언론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간단해요. 총 면적에 사진 찍어가지고 한 10평에 몇 명 들어섰느냐 보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을 포기하니까 주최 측의 앵무새가 되어버렸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검찰이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를 하는데 이번에 이런 검찰을 두고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안심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대통령까지 이렇게 인권 유린을 하면서 월권을 하면서 코로나로 몰 정도 같으면은 이 보통 서민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모든 권력은 견제가 통하지 않을 때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권력은 견제가 돼야 돼요. 과거에 검찰 권력은 언론이 견제를 하고 국가정보원이 견제를 하고 과거에 안기부 시절, 정보부 시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됐는데 이 민주화 시절이 되면서 국정원의 힘이 없어지니까 유일하게 언론이 검찰을 견제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 언론마저 이번에는 같은 통속이 되어버리니까 검찰이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 즉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대통령은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뇌물 이런 거 가지고 대통령을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했다. 그리고 한 번도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피의자로 분류를 한다. 이번에는 공모를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비슷하게 해야지. 이번에 특검 검찰 합쳐서 한 4개월 이상 수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로부터 직접 돈 받았다는 증거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뒤지면 말이죠. 기업체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제 단독으로 만나자고 그래서 그때 갈 때 봉투에 한 30억 가지고 가서 드리고 왔습니다 하는 이런 진술이 나오게 돼요. 돈을 받으면. 그게 없었다는 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에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이게 그리 쉽습니까 이거? 과거 대통령 몇백억 몇십억을 기업체
회장들로부터 직접 받았잖아요. 직접. 이것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금전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깨끗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검의 수사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하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증명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보도해야 되는데 직접 받은 증거 없으니까 이제 무리하게 최순실이가 뭐 좀 특혜받은 걸 경제 공동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박근혜가 받은 거하고 마찬가지다. 엮어 넣는 거예요. 이 검찰이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엮어 넣는다고 합니다.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제 TV하고 이야기할 때도 나를 엮으려고 한다. 엮으려고 한다. 대통령을 엮으려고 하면 됩니까? 아니 검찰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엮으면 됩니까? 이 엮는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서운 말 아닙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일제 고등계 형사가 억지로 잡아넣기 위해서 엮는다든지 이 엮는 거 이걸 보면서 아, 이 검찰은 절대로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도 이 수사권을 반드시 제한해야 되겠다. 수사권을 경찰과 나누어서 경찰이 검찰을 견제를 하든지 아니면 일부에서는 아예 수사권을 검찰에서 빼앗아 가지고 경찰에 줘가지고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서로 견제를 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을 법조인들끼리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 졸속 탄핵은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탄핵은 다른 나라의 탄핵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국회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즉시 직무정지가 되어버린다는 거. 이게 다르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이것은 정말 위험한 조항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니에요. 이건 정권에 대한 탄핵입니다. 왜냐하면 부통령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즉시 선거를 해야 돼요. 60일 안에. 미국은 어떠냐? 대통령이 탄핵돼서 물러나더라도 같은 당 출신인 부통령이 대통령이 됩니다. 정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탄핵 재판은 어느 나라에 있는 재판보다도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국가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한 정권을 그냥 바꾸는 겁니다. 한국은 독특한 현상에 따라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차원을 넘어서 정부 교체의 차원을 넘어서 체제가 바뀌는 탄핵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죠. 이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은 흔히 우리가 좌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특수한 구호를 내는 걸 보면은 종북 세력이라고 봐야 할 사람들도 있어요. 종북 플러스 좌파 플러스 자칭 진보 세력 플러스 거기에 부한 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루 뭉쳐가지고 탄핵을 주도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외치는 걸 아마 수집해 보면 첫째 사드 배치 반대 아닙니까? 촛불 시위장에서 사드 배치 빨리 하자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누구 편입니까? 그 다음 누구 편이에요? 지금 여기서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을 배치를 해가지고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이가 발사 단추를 누르면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데 7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은 사드밖에 없다. 사드를 서둘러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자기 돈으로 배치해 주겠다는데 이것을 막는 사람은 누구 편이라고 봐야 됩니까? 누구 편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탄핵 주도 세력의 이념적 성향은 나옵니다. 대한민국 편이라기보다는 북한 편이거나 북한 편에 더 가깝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이적, 적에 이로운 짓을 하는 세력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태극기를 왜 안 들죠? 왜 그 사람들이 태극기를 안 들겠습니까? 그걸 보면 저 사람들 단체의 이념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안 들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태극기를 미워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극기를 미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으라 하고 안 들어요. 태극기를 안 듣는다는 게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안 들어요. 왜냐? 태극기를 미워합니다. 태극기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을 미워한다는 거죠. 태극기가 상징하는 국군을 미워한다는 거죠. 태극기가 상징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미워한다는 거죠. 태극기가 상징하는 시장경제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촛불만 들고 태극기를 거부하는 세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태극기 거부 세력입니다. 촛불 시위대는 태극기 거부 세력. 태극기 거부 세력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성공해서 60일 뒤에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체제가 바뀌는 거죠. 체제가. 그래서 이것은 체제 탄핵입니다.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에 대한 탄핵이에요. 그러면은 며칠 안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아마 이 재판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된다. 즉 파면에 처해진다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탄핵 주도 세력은 촛불혁명이 성공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름을 붙일 거예요. 촛불혁명이 성공했다. 촛불혁명에 성공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헌법 파괴 세력으로 규정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 뽑아주었던 세력, 한국의 보수 세력, 주류 세력, 이거 다 반헌법, 반민주 세력이다. 수구 반동 세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의 오늘을 건설한 세력을 완전히 부패 세력이나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소리 하면은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딱 도장을 찍어버리면은 아니 국가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항변할 수가 있습니까? 항변할 수가 있을까요?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그러나 일단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처해지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력을 일소해야 된다. 숙청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좋은 나라가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젊은 층에는 얼마나 그게 매력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도 해체해야 되고 국군도 약화시켜야 되고 냉전 체제도 해체해야 되고 북한에 계속 퍼줘야 되고 개성공단도 재개해야 되고 국가보안법 없애버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책으로 체제를 바꾸는 조치가 취해질 거예요. 그래 되면 한미동맹이 무너지죠. 물론 사드 배치가 안 되죠. 한미동맹이 무너진다. 내부적으로는 체제 변혁이 일어난다. 이게 두 개가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거나 코너로 몰리고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무너지고 그 대신 친국, 친중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진로가 바뀝니다. 진로가 바뀝니다. 그 상황 속에서 60일 만에 선거를 한 겁니다. 지금 하면은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겠죠. 60일 동안에 보수 세력이 단일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대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굉장한 위기감 때문에 뭉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예측을 안 하겠습니다. 워낙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유동적으로 반응함으로 함부로
예단을 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어렵다고 보는 것이, 설사 정권을 저쪽에 넘기지 않더라도 하나 확실한 것은 촛불혁명을 국가가 승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보수 세력을 반헌법 세력으로 낙인 찍었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역사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념이라는 것은 역사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 투쟁론적 역사관으로 한국 역사가 다시 서질 것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숙청 대상이 될 겁니다. 아마. 역사 재판의 피고석에 서게 될 거예요.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중한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었어야 되느냐. 정치적으로 후다닥 통과시켰지만 재판만은 정상적으로 했어야 됩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 걸려 있으므로.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의 재판 결과를 보면 굉장히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걱정거리예요. 첫째, 이 재판은 뭘 따져야 되느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이 이게 과연 적법했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러나 재판은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특검이 바로 시작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아무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럼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재판이 1심 정도 재판을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장을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정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 다 생략을 해버리고 뭘 가지고 썼느냐? 검찰의 수사 결과, 그동안 언론에 나왔던 걸 합쳐가지고 탄핵 소추장을 썼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검찰 소추장은, 검찰의 기소장은 검찰의 주장입니다. 거기는 변호인의 주장도 없고 재판부가 확정한 사실도 없어요. 언론의 보도는 거의 다 왜곡되고 엉터리예요.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소추장을 썼으니까 이 소추장은 사실은 표절한 겁니다. 표절. 쓰레기 신문. 표절이에요. 뭐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과격하게 아니라 거의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쓰레기 언론이 쓴 찌라시 기사를 표절한 거. 이것은 사실은 기각이 맞아요.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맞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이것은 심리해볼 가치도 없다. 각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 중차대한 걸 가지고 토론이 한 번도 없었어요. 토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급한데 토론 한 번도 없이 그냥 일괄 13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물어버렸어요. 이건 탄핵 소추안 통과라기보다는 대통령 불신임안 통과에 가깝습니다. 불신임안 통과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일리 사실 따지지 않아요. 신임을 묻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 불신임안이라는 것은 없어요. 대통령 불신임안을 탄핵 소추장으로 위장해서 통과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법 절차의 문제를 따졌어야 돼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주심 강일원 주심 판사가 변호사들 모아놓고 양쪽 변호사 모아놓고 노무현 재판 때도 그랬으니까 이것은 우리 따지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대통령직 변호인이 놀랍게도 동의를 해줘 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했어요. 그걸 가장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장 유리한 거는 따지지 않기로 하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적법 절차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국회의 적법 절차는 왜 따지지 않느냐? 그건 국회의 재량권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재량권을 허용할 걸 허용해야지. 그 국회의 재량권 남용에 의해서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면은 그것은 따져봐야 되죠. 피해가 발생하는데 재량권 국회에서 뭘 하든 그것을 따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탄핵 재판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지금 8명 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되는 이유가 이 헌법재판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국회, 정부, 사법 이 3개 기관의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추천하는 3사람, 국회가 추천하는 3사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사람, 333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도 그것을 공평하게 하자는 뜻인데,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 추천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측을 대표하는 사람은, 대표라고 보기 힘들지만 하여튼 추천한 사람은 한 사람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8명으로 재판하면은 대통령 측에 불리하죠. 그걸 떠나가지고 9명이 재판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인범을 재판할 때는 단독 판사가 하지 않죠. 3사람으로 구성된 합의부라고 하는 3인 재판부가 합니다. 그것은 엄중함으로 사형 선고까지 해야 되니까 이것은 사형 선고를 떠나서 한 국가의 진로를 바꾸는 재판인데 어떻게 결혼 상태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합의부에서 한 사람이 휴가 가서 2사람이 재판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9명 재판부인데 한 사람이 결혼이 됐는데 보증도 하지 않고 8명이 지금까지 재판을 했어요. 이거는 확실한 위헌입니다. 이거는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이니까 더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법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이것도 아까 언론의 오보에 대한 지적이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언론이 지적을 하고 정치권에서 지적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언론이 지적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오보를 쏟아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킨 그 언론이 갑자기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야, 이 재판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겠습니까? 단 하나의 언론도 지적을 안 했어요. 이 중대한 헌법 위반 사태를. 그럼 또 누가 지적을 해야 되죠? 자유한국당이 지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한 60명의 탄핵 반대 표결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언론이 무력화되고 보수 정당이 무력화되니까 대통령 혼자만 딱 남았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변호인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흘러가다가 김평우 변호사가 미국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재판부에 합류를 하니까 이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 참 희한한 거예요. 아마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희한하게 보였을 겁니다. 이분은 또 워낙 실력이 있는 분이고 변호사협회 회장도 하고 뭐 서울법대 수석 졸업자 출신이고 무엇보다도 그 아버님이 김동리 소설가 아닙니까? 김동리 씨. 아주 실력도 있고 천재성도 있는 사람이 변호인단에 합류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지난 2월 22일 날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그 문제를 헌재에서 직설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동영상을 보셔야 돼요. 2월 22일 헌재 김평우 변호사 변론 동영상 보신 분 계십니까? 아, 상당히 많으시네요. 다 보셔야 됩니다. 추천한 이유는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법정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머리 좋은 사람은 항상 쉽게 설명하잖아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아주 입체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요. 설득력 있게. 가끔 아주 거친 말도 하죠. 주심 판사 보고 아니 당신은 국회 측 부대변인 좀 됩니까? 이렇게 재판장한테 그렇게 묻는 변호사 없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막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언론에서 막 비판을 했지만은 그 논리는 분명해요. 8명 재판은 위헌이다. 위헌 재판하면은 무효다. 오늘 또 그 11시에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싶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재판 8명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헌법 위반적인 판결입니다. 그거는 승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재판 결과를 승복해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재심 절차는 왜 있어요? 오판도 그럼 승복해야 됩니까? 이건 누가 봐도 아니 9명 재판을 8명이 했으니까 그거 승복할 수가 있습니까? 살인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판사 두 사람이 했다면 누가 승복합니까? 절대 승복하면 안 됩니다. 왜냐? 헌법 위반적인 판결이므로 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고민에 빠졌다고 봅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피해 나가느냐. 보다는 이 중대한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덮여진 상태에서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아닙니다. 확실한 겁니다. 문제를 제기해야 될 법조인들도 가만히 있고 이게 전부 정치 논리가 휩쓸어 가니까 정치란 게 법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이 법을 만들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법 밑에 있어야 돼요. 법 밑에 있어야 됩니다. 법 밑에 있어야 돼요. 자, 이게 귀추가 참 주목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기각 또는 각하. 각하 또는 기각. 즉, 8명 중에, 8명을 한다면은 8명 중에서 3사람만 반대하면은, 탄핵에 반대하면은 기각이 되고 대통령 복귀합니다. 복귀하면은 정상적인 정치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12월 20일에 선거를 합니다. 근데 복귀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래도 중간에 그만둬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복귀한 대통령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단임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부산 가는 KTX가 10시에 출발한다고 하면은 10시에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차 다이얼을 바꿔버리면 얼마나 대혼란이 일어납니까? 가야 됩니다. 5년제 단임제 대통령은 반역을 하지 않는 한 그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도록 국민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태극기 집회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태극기 집회라는 것은 다 자발적인 집회입니다. 동원된 조직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집회가 힘이 있어요. 조직된 집회가 힘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발적인 집회가 훨씬 더 힘이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순수한 마음으로 왔으므로 그 화풀이도 하고 또 와보면 좋은 사람 만나고 동지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하니까 6시간, 7시간 서가지고 행진도 하고 근데 저쪽 가면 다 앉아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은 앉아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서서 싸우고 기세등등합니다. 이쪽이 태극기 집회가. 그것은 자발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알아서 나왔다. 저는 이 집회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 더 커질 거라고 봐요. 이게 더 커지면은 이게 국민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아멘. 국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에 참여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겠다는 이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눈에 뭐가 보이느냐? 아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다. 근데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몇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몰아낸다. 우리가 주권자인데 저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주권자로서의 권한 행사와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는 이번에 이 언론의 날을 일으킨 언론사는 문 닫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절대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언론계에서 추방을 하도록 해요. 사실은 추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사람 잡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월권적 인권 유린한 검사, 판사,
검사 판사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회는 사실은 해산이 답이지만은 해산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정당인 건 그 사람들은 기각 때문에 다 그만두겠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은 물러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개헌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개헌안을 국회의원들이 내면요, 자기들 권한을 더 강화시키고 대통령 권한 약화시킨다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 쓰죠. 이게 제왕적 대통령입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입니까? 제왕적 국회입니다, 국회. 그리고 노조, 귀족 노조, 경제를 망치고 대대로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귀족 노조를 약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 내란이라는 말 써요. 탄핵 내란이다. 왜 내란이냐? 이런 사기적 수법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역이다. 탄핵 내란이다. 그러면 이 탄핵 사태에 주모자들을 다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 기각이 된다는 것은 탄핵 내란이 진압된다는 것을 뜻해요.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책임지우면은 요 4개 세력, 선동 언론, 정치검찰, 귀족노조, 그 다음에 반역적 국회를 약화시켜야 됩니다. 이 특권층입니다. 이 자들이 특권층이에요. 특권층은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노는 사람을 우리가 특권층이라고 해요. 이 특권층을 손보기 위해서는 태극기 시위가 한 10배쯤 더 격화되고 해서 이제는 국민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치 민주주의를 막는 이 세력을 응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야 됩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일소됩니다.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깨끗한 나라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나라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고, 통일이 되면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강력한 나라가 되고 번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 동포를 우리가 해방하고 잡혀있는 국군포로 데리고 오고 김정은을 처단하고 인권 문제 없어지고 핵 문제 없어지고 인류국가로 가는 것이죠. 그 주도 세력이 태극기 시위대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태극기 시위는 계속되어야 하고 더 커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